안녕하세요. 곽 작가입니다. 영어에 클래식이라는 단어가 있죠. 고전적인 혹은 빼어난 뭐 그런 뜻이죠. 서구 인문학에서 고전시대라는 게 있는데요. 이 고전시대에는 BC 5세기에서 4세기의 그리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클래시컬 앤티쿼티라는 또 개념도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말로 주로 고전 고대라고 번역해요. 이건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클래시컬 앤티쿼티 고전 고대가 끝나면 소위 중세 암흑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중세가 뭐 다 암흑은 아니었지만은 그 로마가 멸망하고 한참 동안은 상당히 뭐 척박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소위 고전 시대 BC 5세기, 4세기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었던 시대가 바로 소위 아테네의 황금 시대입니다. 이걸 또 이제 다른 말로 페리클레스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페리클레스라는 정치인이 아테네 정치를 거의 뭐 주도하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요. 오늘은 그 아테네 황금 시대 혹은 페리클레스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페리클레스 하면 보통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저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제 파르테논이란 이제 그리스어로 처녀예요, 처녀. 그 아테네 여신이 처녀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테네 여신에게 바치는 신전을 파르테논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이 아크로폴리스 지도인데요. 이렇게 그리스 사람들은 이 자기 동네에서 제일 높은 곳을 아크로폴리스라 부르고 그 위에 보통 신전을 세웠거든요. 여기 네모나게 보이는 게 이제 파르테논 자리예요. 파르테논 자리예요. 근데 원래는 여기에 신전이 하나 있었어요. 옛날 아테네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BC 480년에 페르시아군이 침공하면서 아크로폴리스 위에 신전을 불태워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 아크로폴리스 위에 신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리스군이 살라미스에서 승리하고 다시 저기 신전 하나 건설하려고 신전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한동안 뭐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건설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델로스 동맹을 만들고 그리고 그 포로스라고 델로스 동맹 국들이 보내오는 곡물 같은 거죠. 곡물과 자금이죠. 그런데 들어오면서 페리클레스 주도하에 다시 이제 파르테논을 짓기 시작한 거죠. 이 파르테논 건축을 책임진 건축가이자 조각가는 그 피디아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예술가입니다. 이 친구가 소위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는 올림피아의 제우스상도 만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제우스상이 사라지고 없습니다만 이 그림은 이제 피디아스가 뭐 지인들한테 자기 그 작품 그러니까 파르테논을 건설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그 광경을 그린 그림인데요. 이게 파르테논 외부입니다. 외부 부조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옛날에는 파르테논에 장식된 부조들이 다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었어요. 지금은 뭐 세월의 풍화에 시달려서 색깔이 다 날아갔죠. 다. 화면에 보이는 이 파르테논은 실제로 존재하는 건축물입니다. 근데 이건 그리스가 아니고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복제품이에요. 근데 실제 파르테논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페리클레스는 파르테논 같은 건축사뿐 아니고 사실 아테네 민주주의를 완성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원래 아테네가 군주제는 아니었지만은 참주들이 계속 막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참주란 독재자죠, 독재자, 타이런트. 그리스어로 뒤란노스라고 하는데 뒤란노스 독재자예요. 그러다가 이제 과도제로 갔다가 뭐 그런 와중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리스의 7대 현인 중에 하나라는 그 솔론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아테네의 민주주의 기초를 세웠어요. BC 594년에 솔론은 이 태생 대신에 연수입을 기준으로 아테네 시민들을 4개의 계급으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최고 계급한테 아르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같은 거죠. 아르콘 등 고위직에 당선될 자격을 주었어요. 예전에는 그 태생에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귀족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귀족이 아니더라도 뭐 장사를 해서 돈을 벌면은 돈이 많으면 이제 아르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상위 계급은 아르콘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 계급은 이제 다른 공무직을 맡을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물론
민중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테테스라고 하는 테테스에게는 그런 공부를 맡을 권한이 없었어요. 그 후에 또 큰 변화가 한번 생기는데요. BC 508년경에 클레스테네스라는 사람이 또 큰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때도 계급에 따른 자격 자체는 유지가 됐었죠. 그러나 BC 457년에 이 페리클레스가 이 스승인 디피알테스와 함께 모든 공직을 아테네 시민 전체에게 개방하는 계획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제 누구나 이제 아르콘이 될 수도 있고 장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속담을 하면 왕후장상, 영유종호 뭐 이런 거죠. 페리클레스는 또 이제 그 전에 아레오파고스라는 귀족 집단이 갖고 있던 재판권을 법원으로 민중들이 관리하는 법원으로 이관하기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을 때 그 법원이 바로 이 법원입니다. 이 아테네 법원은 시민이 검사, 변호사, 판사, 배심 모두 다 맡는 그런 시민 법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의 권한이 엄청 세진 거죠. 그 페리클레스는 사생활도 좀 특이한 걸로 유명한데요. 이렇게 그림에 보시다시피 헬멧을 쓰고 있죠. 페리클레스는 항상 밖에 나갈 때 헬멧을 쓰고 다녔던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 머리가 뒷장구가 있는데 약간 컴플렉스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머리 뒷장구를 가리려고 헬멧을 썼다고 하죠. 당신은 뭐 근친 결혼이 흔해서 사촌 디노마케라는 여자랑 결혼했는데 이 디노마케는 사실 그 아테네 민주주의 아버지 클레스테네스의 손녀입니다. 그리고 페리클레스의 모친은 클레스테네스의 족하고 당연히 정략 결혼이죠. 그래서 이 결혼해서 이제 두 아들 크산티포스하고 팔라루스를 낳았는데 뭐 둘 다 별로 대면대면했답니다. 결국 이제 페리클레스는 디노마케하고 이혼했는데요. 디노마케도 감사합니다 하고 이혼했나 봐요. 그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에서 유명 인사니까 금방 또 새 여자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정말 25살이나 어린 여자, 아스파시아라는 여자였어요. 아스파시아는 그 밀레토스 출신의 헤타이라였는데 헤타이라는 요즘으로 치면 기생입니다. 근데 기생도 급이 좀 많잖아요. 고급 기생입니다. 아테네 아스파시아는 특히 이제 그중에서 고급이어가지고 이 페리클레스 같은 정치가하고도 사귀고 그리고 뭐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하고도 토론하고 뭐 그러는 굉장한 지식인이었다는 설이 있어요. 하지만 뭐 짐작하시다시피 그 최고 지도자의 외국인 애인이란 거는 시민들한테 사랑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은 이 페리클레스를 공격하기 어려울 때는 아스파시아를 들먹였습니다.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 마누라를 욕하라 뭐 이런 거죠. 아리스토파네스 있잖아요. 그 희극 작가. 여러 가지 희극을 많이 썼는데 대부분 정치적인 희극이에요. 정치풍 자극들이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아리스토파네스는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원인이 사실은 이제 아스파시아한테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페리클레스는 아스파시아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아서 아들도 하나 낳았어요. 아들 이름을 페리클레스라고도 지었답니다. 그러니까 본처한테 낳은 아들보다 이 아스파시아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더 사랑스러웠나 봐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플라톤이나 크세노폰, 프루타르코스 전부 다 아스파시아를 굉장히 지적이고 뛰어난 여성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페리클레스는 귀족 집안 출신의 그냥 귀족이었어요. 돈도 많고. 그런데 평생 이제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아테네 민주주의라는 거는 오늘날 민주주의와는 좀 다르죠. 오늘날 민주주의는 대의제이지만 그때는 직접 민주주의이고 또 결정적으로 노예가 있는 나라의 민주주의니까. 하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급진적이고 상당히 민주적인 그런 제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귀족들은 그런 제도를 싫어했어요. 당연히 민주주의보다는 과두제를 선호했죠. 사실 스파르타가 그 사실상의 과두제 국가였어요. 그런 귀족들은 과두제 국가가 되면은 그 과두가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과두제로 가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쿠데타라든가 뭐 혁명 같은 걸 하기에는 좀 용기도 없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민주정의 틀 자체는 다들 인정을 했죠. 인정하고 그 안에서 이제 귀족들의 권한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투키디데스도 귀족 당파에 가까웠어요. 근데 그러니까 페리클레스가 싫을만도 한데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보면은 페리클레스 빠라고 해도 좋을 만큼 페리클레스 편을 많이 들어요. 물론 그러면서도 은근슬쩍 귀족 단편을 듭니다. 책에서. 그런데 이 페리클레스는 그 업무 외에는 외부 활동을 거의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지인들이 대부분 귀족이고, 물론 친척들도 다 귀족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롭다고 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심포지움, 술자리죠, 술자리, 회식, 술자리 절대 안 갔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뭐 술자리에 할 수 없이 참석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 상이라든가 잔치라든가 뭐 결혼식이라니 그런데 참석하게 되면 술을 거의 안 마셨다고 해요. 그리고 잠깐 뭐 얼굴만 비추고 떠난다거나 그렇게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랬던 이유가 아마 그런 자리에 가면은 이 귀족들이 이제 아테네 민주주의를 계속 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본인 입장에서는 좀 끌어올겠죠. 그런 종류의 술자리가 플라톤의 향연, 그리스어로 심포지온입니다. 향연, 아니면 이제 크세노폰의 향연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리클레스가 아테네를 어떻게 지배했을까요? 페리클레스는 참주도 아니고 아르콘도 아니었어요. 장군이었습니다. 장군. 그리스어로 스트라테고스라고 하는데요. 아테네에는 10개 부족이 있었는데 그 10개 부족이 한 명씩 매년 장군이라는 직위를 뽑았어요. 투표로. 근데 이제 페르클레스는 BC 461년부터 사망한 해인 BC 329년까지 거의 뭐 빠짐없이 계속 장군에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심지어 아르콘도 추첨으로 뽑던 때거든요. 아르콘 대통령을 추첨으로 뽑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어, 투표로 당선된 장군이라는 직위는 이 아테네에서 가장 실제 정치가에 가까운 직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대중 정치가죠. 아르콘도 이제 대중 정치가라 볼 수 없어요. 오히려 이 장군이 이 스트라테고스가 대중 정치가인 거예요. 근데 이 페리클레스는 약 30년 동안 거의 뭐 매년 당선된 거죠. 그러면서 아테네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거죠. 그림을 잠깐 보세요. 이게 BC 461년경, 그러니까 페리클레스가 전면에 등장할 때죠. 그 당시에 아테네의 지배 구조를 그린 건데요. 보시면 역시 제일 위에 10인의 장군회가 있어요. 10명, 10개 부족이 뽑은 10명의 장군이 이제 이런저런 일을 결정하는 거죠. 특히 전쟁은 당연히 여기서 뭐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10명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윈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윈회란 아테네 시민 전체가 참석하는 모임입니다. 지금도 아테네 가면은 푸닉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보통 민회를 냈어요. 아테네 시민 뭐 수천 명이 최소 수천 명이 모여서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전쟁을 할까 말까 뭐 실제로 전쟁에 싸울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전쟁을 하자 말자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르콘이 9명이 있었는데 9명이 이제 자문처럼 뭐 있었고, 그리고 민회로 올릴 안건을 선정하는 분례가 또 있어요. 분례. 이거는 의회, 소의회 500명의 분례가 있었는데 이 분례도 사실은 다 추첨으로 이 의원도 다 추첨으로 선거가 아니고 추첨으로 당첨된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어요. 소크라테스도 한번 당첨돼서 분례 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민회와 함께 법원이 있었는데 법원 역시 시민들이 하는 법원입니다. 소크라테스 사형 선고 내는 곳이죠. 그리고 아레오파고스라는 곳은 이렇게 아르콘 지낸 귀족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재판권을 갖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페리클레스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큰 재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페리클레스 이후 뭐 그런 중요한 권한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페리클레스 빠지만 귀족 땅에 가까운 그 투키디데스는 페리클레스의 아테네가 말만 민주주의고 실제로는 제1시민, 즉 페리클레스가 다스리는 독재였다고 사실 비판합니다. 그러나 살펴보면은 페리클레스가 민중을 무시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실 모든 일은 그 중요한 일은 민회에서 민중들을 설득해야지 할 수가 있었거든요. 수많은 그
시민들 앞에 두고 이렇게 연설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이득입니다. 근데 시민들이 안 들으면 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투키디데스의 평가는 조금 오바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심지어 투키디데스를 비롯해서 그 정적들도 대부분 아테네가 번영한 데는 페리클레스의 공이 크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제 정적들은 페리클레스가 국가 예산을 너무 함부로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어요. 그 파르테논 같은 게 보긴 좋지만 그 돈을 좀 아깝지 않냐. 그러니까 페리클레스가 막 화를 내면서 좀 그렇게 나오시면 제 돈으로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정적들이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쫄았다니. 왜냐면은 만약에 진짜로 페리클레스가 자기 돈으로 그런 건물 같은 것들 다 만들어 버리면은 페리클레스가 그 건물에 자기 이름을 새기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전부 다 저 건물은 페리클레스가 돈 내서 만든 건물이네 이렇게 말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페리클레스의 그 영향력이 더 커지니까 곤란하잖아. 그리고 실제로 페리클레스는 그만한 일을 하면 돈이 있는 사람이고 그랬답니다. 근데 이제 페리클레스 본인은 우리는 이제 파르테논 같은 건물을 보면서 감탄하지만은 이 페리클레스 본인은 자신의 가장 큰 공이 그런 건축물이 아니고 다른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플루타르코스 얘기인데요. 나중에 페리클레스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죠. 그게 BC 429년이군요. 그러니까 아테네 역병이 돌아서 페리클레스도 거기 감염돼서 죽었는데요. 그때 친구들이 와서 물었답니다. 자네 제일 큰 업적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페리클레스가 아테네 시민이 하나라도 나 때문에 죽지 않은 게 가장 자랑스럽다.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하지만 저 곽 작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다음에 제가 페리클레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